이번 시간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파. 우리가 이 지구상 사는 이상 태양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광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전자파들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피해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눈의 장애, 백내장이 있고 뇌분비 계통에 있어서 올 수 있는 영향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 각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전자파와 또는 전자파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기억 유발이라든지 생식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 이제 백혈병을 보면은 주로 골수 이 시기에 성공하면은 완치율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혈병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피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백혈구가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또 더불어서 어떤 적혈구라든지 아니면 혈소판 이런 기능들이 재구술을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여기서 뭐가 발생인데 혈액암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면 증세가 갑자기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거, 주로 어른보다는 급성 백혈병 어린이나 젊은이에게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 만성 백혈병은 증세가 이제 갑자기 시작되는 것보다도 서서히, 즉 천천히 발전되면서 주로 어린이나 젊은이보다도 어른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른하고, 또는 팔다리가 자주 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감기 비슷한 증세가 계속되면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병에 걸리면은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 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백혈구 수가 적어져서 빈혈이 생기고, 또 우리 피부가 창백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운동이 됐든 간에 운동을 하더라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빈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백혈구 세포가 신경을 어떤 침범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두통이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비혈품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전자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다음 장에 보면은 백내장의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내장의 예방에 좋은 음식들. 루테인 성분 덕분에 백내장 주범이 자외선 청색 빛을 흡수해서 눈을 보호한다. 당근. 주락말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드셔요. 저도 당근 좋아합니다. 아보카도. 주로 이제 비타민 C와 E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서 백내장에도 좋지만 아보카도 같은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많은 키, 개인적으로 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비타민 C는 안구 출현 및 노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오, 노화를 예방한다. 자, 그리고 천안의 명물 호두.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서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 당근, 아보카도, 키, 호두 많이 드세요. 다음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련된 규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환경연구그룹에 의해서 나오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스위스를 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통화를 가급적이면 짧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되도록 통화 대신에 뭘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공고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 우리 지금 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삐삐라는 거 있습니다. 삐삐.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삐삐 착용하고 문자가 오면은 그 번호로 전화해서 서로 수신을 하는. 여러분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자, 휴대전화 구입 때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낮은 모델을 구입하도록 한다. 그럼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낮은 모델 아무래도 뭐가 안 좋을까요? 만약에 높은 거를 구입을 하면은 전자파 그 피해를 많이 보겠죠. 독일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공고. 그리고 전화통화 때 되도록이면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공고. 또 유선전화를 사용하도록 공고. 다 공고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 최대한 줄이도록 공고한다. 우리는 아마 초등학생부터 다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등하교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른다든지 무슨 일이 닥쳤다든지 했을 때에 그래서 대부분 휴대폰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은 초등학생 중에는 거의 있다라고 봅니다. 중학생도 다 있겠지만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공고한다. 프랑스를 한번 보면은 14살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휴대전화, 즉 프로모션을 금지한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한 번 통화했다면 통화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되게 깁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신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 영국을 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통화를 짧게 하도록 공고한다. 이건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구입할 때 인체 흡수율 고려해서, 아까 어디서 그랬어요? 인체 흡수율을 고려해야 된다. 스위스에서 그랬잖아요. 휴대전화 구입 때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낮은 모델을 구입하도록 공고한다. 여기는 휴대전화 구입 때 인체 흡수율을 고려할 것. 핀란드는 어린이는 가급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고한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난리 나겠죠. 내가 알아서 내 자식 사준다는데 얘 사용 못해 공고하냐?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는 통화 대신 뭘로 하라?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충고할 것을 공고한다. 문자 자주 나오죠? 스위스에서도 그랬죠? 되도록이면 통화 대신에 문자 메시지 사용하라 그랬고. 그리고 미국을 한번 볼까요? 이제 미국은 식품의약국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나오는 어떤 규정의 공고사항이 조금은 다릅니다. 식품의약국에서 나오는 공고사항을 보면은 휴대전화 사용자는 그 악영향에 대한 정보를 들을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있음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사용 때 인체 흡수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률화시킵니다. 의무적으로. 훨씬 강한 거죠. 캐나다. 되도록이면 유선전화 사용하도록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휴대전화 사용 또는 헤드셋이나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하도록 공고한다. 그게 이제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휴대전화는 가급적 좀 짧게 통화 시간 짧게 한다든지, 통화 대신에 문자 메시지 많이 한다든지, 인체 흡수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전자파에 안전히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파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못 되죠. 좀 안타깝죠. 자, 꼭 이 박스에 있는 거를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용을 시켜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은 책 277페이지 유기용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277페이지입니다.
자, 유기용제. 우리가 유기용제라고 뭡니까? 용제는 이제 책에 보면 자연계에서 화학 반응을 위한 매질과 물질 운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 물은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용제이다. 그래서 물은 CS2에도 속하고 있다. 무기용제임에 CS2에도 이에 속한다. 유기용제는 용제로 사용될 수는 있는 유기화합물, 그리고 즉 용제로 쓰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용제다. 그래서 CS2는 무기용제이지만은 산업 중독학적으로 중요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기용류 중독에서 많이 다루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용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책에 뭐 종류별로 쭉 나와 있죠. 유기용제는 지방종류의 방향조 탄화수소, 할로게나 탄화수소, 알코올류, 에스테일류, 알데히드로, 케톤류, 글리콜류, 에테르 등과 같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몇 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그림은 나중에 보고요. 또 좀 나중에 보고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기용제 정의를 보니까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다.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액체 상태 유기화 물질을 우리가 총칭한다.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지방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유기용제입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용제라는 것은 그래요. 이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기화합물로서 용질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방이나 기름이나 아니면 왁스 종류, 그리고 페인트 종류, 고무 종류라든지 니스 이런 것들, 즉 여러 가지 물질을 균일하게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용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도로에 있는 제조 배합이라든지 금속 제품 세척, 특히 TC 같은 거, 트리클로레에틸렌, 노르말 헥산, 아니면은 완난완 트리클로레에탄 같은 물질들, 또 인쇄에 필요 물질이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은 사용량과 독성등을 고려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용제는 상온, 상압하에서 액체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액체이면 물질을 녹이는 성질과 휘발하기 쉬운 성질, 즉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서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라든지 피부를 통한 흡수라든지 체내에 흡수된 후에는 어떤 영향? 중추신경 아니면 중요기관 침범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기용제는 많은 종류가 있죠.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조, 지환조, 방향조, 탄화수소류 아니면은 할로겐이나 알코올류, 에스테르 등이 이에 대해서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유기용제는 이제 산업장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특히 세척류로. 그래서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취급하는 업종으로는 염료라든지 합성세제, 아니면 안료, 의약품, 농약, 향료, 조미료, 또 사진약품, 폭약, 방충제, 방부제, 잉크 이런 화학공업 제품을 제조를 비롯해서 접착제 취급하는 업종들, 신발 제조 업종들, 금속을 코팅한다든지 착색을 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죽 제품을 대용 가공한다든지 이럴 때 매우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또 용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이외에도 어떤 가구라든지 예술품 아니면은 공예품 또는 애들 장난감에도 그 생산에도 빈번히 우리가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함으로 인해서 올 수는 즉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도치감을 목적으로 너무 남용해서 유기용제 중독을 초래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도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기용제 중독 증상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비특이적인 증상과 어떤 개개인별로 유기용제가 가지고 있는 특이적 증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중독 증상으로 보면은 용제의 어떤 구조나 폭로 정도와 기간 아니면은 다른 용제의 복합 폭로 그리고 작업의 강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할로겐이나 탄화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건강장애와 함께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에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할로겐이나 탄화수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건강장애라든지 화재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용제 공통적인 어떤 비특이적인 증상은 그 중추신경계에 대한 마취작용이라든지 마취작용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죠. 마취작용. 그리고
뭐 초기에는 현기증이라든지 오심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경도의 정신운동 협동장애라든지 바람이 증대된다든지 심계항진 등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기용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용제 분류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 책에 있는 대로 8가지. 이 중에 뭔만 할로게나 탄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언제든지 뭘 대비하라. 화재 폭발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아시죠? 자, 그러면 유기용제 흡수라든 대사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용제 흡수, 대사, 배출. 자, 먼저 첫 번째 침입 경로를 보겠습니다. 기도나 소화관, 피부를 통한 흡수가 대부분이다. 피부의 일부분의 물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안전 보건자료, 즉 MSDS 자료를 보면은 S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기도나 소화관보다도 피부로 침투되는 확률이 높다. 자, 대사를 보겠습니다. 대사 또는 배설. 기도 배설, 즉 휘발성이 있고 또는 동시에 기체나 혈액 분배 비가 높은 것은 호기로 배설되는 경향이 많고, 요중, 즉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은 많은 유기물질은 간장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되는 거고, 또 담즙증에 함유되어 있는 소화관 내로 배설되는 것, 즉 소화관 배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쉬었다가, 쉬는 거 아니죠.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유기용제 분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